3. 서금 사건. 1949년 6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공화국 내각 서회의를 지도하시었다. 회의에서는 서금 배급제를 폐지하고 자유 판매제를 실시할 때 대한 문제가 도의되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그날 회의를 결석하시면서 우리가 항일무장투쟁 시기 체험한 데 의하면 서금이 떨어졌을 때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서 싸울 때 쌀은 떨구는 일이 있어도 서금만은 떨구지 않기 위하여 애썼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서금 생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예비까지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서금을 자유 판매하도록 하자고 말씀하시었다. 서금을 자유로 팔고 사는 조치를 취하신 수령님께서는 일꾼들 앞에서 고난의 행군 때 서금 고생을 하던 일을 회상하시었다. 세칭 서금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그 사연을 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하신 회고의 말씀을 종합하여 아래에 소개한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서금 사건은 1939년 봄 고난의 행군의 마지막 시기에 있은 일입니다. 그 서금 사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소금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소금을 먹지 못하면 손발이 붓고 맥이 없어져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초식을 하는 짐승들도 염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산속에 웅댕이 고여있는 염기 있는 쩝쩝한 물이 있는 부근에 낙각이 많은 것은 사슴들이 염분을 섭취하기 위하여 그것에 자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유격대 생활에 4대 필수품 곤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식량곤란, 신발곤란, 성냥곤란, 소금곤란이었습니다. 그 4가지 곤란 가운데서 제일 참기 어려웠던 곤란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아마 대다수의 항일투사들이 소금곤란이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워낙 북간도나 서간도 지방은 소금이 발원되다가 관청이 통제를 심하게 하다 나니 귀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금은 만주지방에서도 관청의 전매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적들은 주민지구의 서금이 인민혁명군의 수중에 넘어가지 못하게 엄격히 단속하였습니다. 장사꾼들이 조선에서 서금을 밀수에다가 주민지구를 돌아다니며 더러 밀매를 하였지만 크게 보탬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간도오지에서는 서금 대용으로 나무재를 우려먹는 집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나는 덕만에 있을 때 한 세대의 식구가 돌서금 하나를 가지고 한 끼를 굶때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왕청에서 활동할 때 한 번은 최춘국인의 중대에 내려가 고현숙에게 작식대에서 제일 큰 애로가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하니 첫 순서로 꼽는 것이 서금이었습니다. 고현숙은 500명인의 이웃에 살다가 적들의 터벌에 숱한 식구를 잃고 원수를 갚으려고 유격대에 입대한 여자입니다. 그는 입대하자 작식대원으로 임명되었는데 내가 중대에 내려가서 식사를 할 때마다 찬이 변변치 않다고 하면서 못내 송구해야 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가 소금을 치지 못한 찬을 밥상 위에 내놓은 것이 면구스러워 내 앞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붓도막 앞에 서서 어쩔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고현숙의 말이 자기네도 온 집안 식구가 돌소금 한 알로 한 끼를 굶댈 때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돌소금 한 알은 보통 땅콩알 만치나 컸습니다. 2차 북만운동 때 소금 사정이 얼마나 곤란했던지 어떤 중대에서는 대원들이 저만큼 혁대에 소금을 넣은 자그마한 비상주머니를 차고 다니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머니라야 손가락이 겨우 드나들 수 있는 도장주머니만한 것이었습니다. 비상주머니의 소금은 그 어디서도 염분을 섭취할 수 없는 막다른 경우에만 소비하였습니다. 소금 고생을 해보지 못한 동무들에게는 아마 이런 이야기가 옛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빨치산 시기에 소금 공작을 하느라고 적구에 내려갔다가 희생된 대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조 직원들도 소금 공작을 하는 과정에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소금을 구해드리는 기본 통로는 지하조직선이었습니다. 지하혁명 조직들의 돈을 주면 그 조직들이 군중을 발동하여 소금을 사다 놓았습니다. 물론 부대에 들어오는 소금 중에는 인민들이 스스로 사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소금을 구해드리는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소금 부족 때문에 얼마나 큰 곤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도 산꿈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들로 하여금 소금을 가지고 인민혁명군을 괴멸시키기 위한 무서운 작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습니다.
적들은 소금을 가지고 모략을 잘 꾸미면 청 한 방 쏘지 않고서도 혁명군을 몽땅 사로잡거나 전멸시킬 수 있다고 타산하였습니다. 그들은 체험을 통하여 순수한 군사정치적 대결만으로서는 우리 인민혁명군을 타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순공작도 벌려보고 집단부락정책이나 초토화 작전도 해보았습니다. 한때는 민생단을 조작하여 저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쐐기를 박는 민족 이간 전술로 우리의 혁명 역량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고도 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심지어 김일성 사살설까지 퍼뜨려 우리에 대한 소문이 자꾸 퍼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김일성이 저들한테 잘못된 것처럼 거짓 보도를 날리고 이제는 김일성도 없어졌으니 독립투쟁도 끝장이 났다는 식으로 거짓 선전을 하면서 조선민족이 반일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과 만주에 적지 않은 출판물들은 우리가 어느 전투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그럴듯하게 엮은 현지 보도 형식의 글까지 뻗어시 냈습니다. 1937년 11월에 경성일보는 만군 토벌대가 무려 5시간의 격전 끝에 우리를 사살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쓰고 부자가 2대에 걸쳐 항일 반만 운동을 계속하던 김일성도 토벌군에 의하여 궁지에 몰려오다가 드디어 36살을 일기로 파란 많은 생애에 막을 닫았다고 하였습니다. 위만군이 발간하던 잡지 절심도 김일성 비 토벌 상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어쨌다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 상보에 의하면 내가 무성현 양목정자 부근에서 위만군의 불의의 습격을 받아 고전을 겪던 중 부하 8명과 함께 잘못되었는데 불황민들을 불러다 확인해보니 김일성이 옳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공로로 해서 위만군 제7년대 중대장이었던 리아무게란 자는 관동군 사령관 만주국 치안부 대신으로부터 특별 승급과 상장을 받고 1만 원의 상금을 타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김일성이 다시 나타나 이 일이 참으로 맹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사람과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까지 하였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저중 두 나라 인민들과 혁명군대를 노린 것이고 전망적으로는 동양 재패를 방해하는 온갖 적대 세력에 대한 생리적 소멸을 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도 항일혁명의 불길을 끌 수 없었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존재를 없애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악에 바친 적들은 우물에도 독약을 치고 빵에도 독약을 치고 지어 소금이나 쌀에도 독약을 쳐서 들여보내는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째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장백당에 가자마자 적들의 농간질에 걸려들 뻔했습니다. 서간도에 나가서 첫 싸움을 대덕수에서 하고 연이어 서덕수 전투까지 치른 다음 우리가 마순구라는 곳에서 추석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보처장이 나한테로 뛰어와서 어떤 노인이 지금 보처소에 나타나 무작정 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나의 결론을 받으러 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나는 노인을 만나보았습니다. 노인은 우리가 장백에서 구해드린 소금이 독소금이라는 것을 신고하였습니다. 적들이 소금에 독약을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이 사실인가를 알아보려고 독약이 들어있다는 소금을 짐승에게 먹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즉시에 덕효가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제때에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하였습니다. 소금에 독약을 치는 방법으로 우리를 멸살시켜보려는 적들의 시도는 우리가 소금 곤란을 당할 때일수록 더 극심해졌습니다. 우리는 1939년 봄에도 소금이 떨어져 몹시 애를 먹었습니다. 분산행동회로 넘어갔던 연대들이 한데 모여 사령부와 같이 움직이며 고난의 행군을 마무리 지어가던 때였습니다. 행군이 거의 끝나갈 림박이어서 대원들의 사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때는 식량도 해결되고 날씨도 푸근했습니다. 새봄을 맞이하다 보니 다들 기분도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행군 중에 있던 대원들이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몇 사람이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숱한 사람들이 그러니 정말 야단이었습니다. 대원들은 모두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떤 대원들은 부중이 너무 심해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대원들이 맥을 못 추는 원인을 소금에서 찾았습니다. 부중이 심한 원인도 염분을 섭취하지 못한 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사령부 성원들은 그때 열흘쯤 소금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어중우백에 소금을 언제까지 먹었는가고 물어보니
7년 되도 사령부와 헤어진 다음부터는 거의나 먹어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소금 때문이라는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행군을 결석짓고 다시금 국내에 들어가 적들을 답새길 궁리를 하고 있는 때에 이런 광경을 보게 되니 정말 기가 막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소금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대가 전멸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적구에 나가 소금을 구해올 수 있는 적임자를 물색하였습니다. 경의중대를 인설하고 있던 어백령이 김복록이라는 신입대원을 추천했습니다. 김복록은 너핵물자를 지고 따라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부대에 입대한 청년이었는데 유격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생활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였습니다. 어중읍도 그를 착실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의 부모가 서강이라는 곳에 살고 있으니 그가 가게 되면 소금을 꼭 구해올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김복록을 불러 소금을 구해올 자신이 있는가고 물으니 해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맘때면 아버지가 산에 나무하러 다니는데 자기가 사복을 입고 내려가면 밀정들의 눈에 걸려들지 않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만 만나게 되면 소금은 문제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김복록에게 임무를 주면서 협조자를 한 명 붙이었습니다. 김복록은 그 대원을 데리고 소금 공작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자 몹시 기뻐하면서 내가 김장군의 부하가 되었다니 얼마나 장한지 모르겠다. 그분한테 노를 맡겼으니 나는 마음이 푹 놓인다. 그런데 요즘 외놈들의 선전을 들어보면 김장군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고 하였습니다. 김복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방금 장군님의 군용에서 그분의 영을 받고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길입니다. 그분은 건재해 계십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복록의 아버지는 눈물이 글썽해서 무렴 그러면 그렇겠지. 사실 우리는 그분이 어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른다. 김장군이 살아계신다니 이제는 됐다고 하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 하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집으로 찾아오게 된 사연을 들은 너희는 벌쩍 놀라 소금 때문에 형령군이 싸움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다는 게 될 말인가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소금을 구해서 김장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늙은이가 아들 앞에서 그렇게 장담하고 나섰지만 소금을 구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혼자서 한두 군을 사면 몰라도 그 이상부터는 적들의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만주국 관청이나 경찰기관들에서는 상점들에서 소금을 한도량 이상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점에 수시로 나타나 소금의 판매 정령을 가만히 조사장악하였습니다. 장사치들 가운데는 주민들의 물자 구매 정령을 적들에게 정상적으로 통보해주는 끄나불들도 있었습니다. 김복록의 아버지는 혼자서도 소금을 얼마간 구할 수 있었지만 행군에 참가하고 있는 군사가 수백 명이나 된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는 한두 군이라도 더 사보내려고 평시부터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 노인한테 부탁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들은 이웃집 늙은이는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그만 친분이 두터운 다른 노인에게 김일성 장군이 산에서 소금을 구해오라고 사람을 보내왔는데 자기도 한몫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당신도 유격대를 돕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재간껏 소금을 사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노인도 소금 구입에 나섰는데 바로 거기서 사달이 났습니다. 그 세 번째 노인이 협화회원인 자기 아들이 밀정인 줄을 모르고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그 당시 일제는 선무반이요 귀순공작대요 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귀순 노름을 벌였습니다. 그런 노름에서는 협화회 놈들도 한몫하였습니다. 적들의 밀정 노릇을 하고 있던 아들놈은 자기 아버지한테서 들은 사실을 곧바로 상급에 들고 가서 고자질하였습니다. 우리가 늙은이들을 통하여 많은 양의 소금을 사들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관동군 특무기관에서는 경찰기관들의 명령을 떨고 서강 일대의 상점들에 있는 소금을 몽땅 사들이게 하고 그 대신 장춘에서 비행기로 급송한 소금을 상점들에 넘겨주게 하였습니다. 적들이 비행기로 실어보낸 그 소금은 독약을 뿌린 독소금이었습니다. 그 독소금을 먹으면 인차 죽는 것이 아니라 점차 머리가 아프고 다리맥이 없어져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복록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소금을 사러 다니는 영감들이 이런 속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적들의 계책이 얼마나 은밀하고 교활하게 꾸며졌는지 도갓집 강아지처럼 눈치가 빠르다는 장사꾼들도 그 낌새를 전혀 냄새 맡지 못하였습니다. 두 영감은 소금을 사지고 김복록과 함께 유격대 수경지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이 부대에 찾아온 것이 아마 낮 1시나 2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서금을 부대들에 나누어 주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김정숙 동무는 사령부의 안전을 보장하느라고 늘 식초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령부의 작식 공작은 그가 맡아 하였습니다. 그는 사령부의 몫으로 받아온 서금에 식초를 쳐보고 독약을 친 서금 같다고 하였습니다. 식초를 쳐보면 독약을 친 음식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인차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독약에 빨리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령부 성원들과 경의중대 대원들은 덕서금을 먹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들은 사령관이 수조를 들기 전에는 아무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을 도덕으로 규율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들은 내가 회의를 끝내고 천막으로 돌아올 시간만 기다리면서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회의를 하다가 노인들이 지고 온 서금이 독서금인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휴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우등불에 소금을 넣어보았더니 과연 퍼런 불이 펄펄 일었습니다. 서금에 독약이 들어있으면 그렇게 퍼런 불이 납니다. 나는 군수관에게 부대들에 나누어주었던 서금을 모조리 회수해드리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서금을 회수하라는 사령부의 지령이 떨어지자 덕무들은 몹시 당황해하였습니다. 대원들이 벌써 서금을 조금씩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부대들에서는 서금 회수 명령을 받고서도 서금에 무슨 독약을 쳤겠는가고 하면서 잘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 어떤 대원들은 서금을 자그마한 주머니에 넣어 감추기까지 하였습니다. 더욱이 문제로 된 것은 이미 덕서금을 먹고 기습전을 떠난 7년대와 8년대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에 적을 들이치고 식량을 해결한 다음 거미골 미령 방향으로 가자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7년대와 8년대 동무들에게 전투 임무를 줘 내보냈습니다. 날이 밝으면 우리에게 독약을 먹인 적들이 달려들 것이 뻔한데 기본 전투 부대들을 전투에 내보냈으니 몹시 걱정스러웠습니다. 빨리 불러들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전령병들을 띄우려고 하는데 출전했던 전투원들이 헐떡거리면서 맥없이들 돌아왔습니다. 어중읍 동무가 그렇게 맥없이 와서 보고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다른 동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너무 다리 맥이 없어서 수경지까지 채 오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분명 놈들은 우리가 서금을 먹고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에 달려들어 일격에 괴멸시키든가 몽땅 사로잡으려고 꾀했던 것 같습니다. 교활한 적들은 서금짐이 몇 시쯤이면 우리 부대에 당도하고 우리가 몇 시쯤이면 그 서금으로 음식을 지어 먹으며 또 몇 시쯤 지나면 우리의 전체 성원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쓰러져 있게 되겠는가를 타산했을 것입니다. 사태는 매우 엄중하였습니다. 사령부 성원들을 제외한 전 부대가 독약에 마비된 상태에서 적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대가 전멸당하고 마는가 아니면 전행으로 살아나 반일항전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정황이었습니다. 나는 1937년 봄에 서탕하에서 우리가 수천 명 적들의 포위에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속이 상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체험했던 당혹감을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서탕하에서는 우리가 수천 명이나 되는 대군의 포위 속에 들어있었지만 전투원들이 싸울 능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막다른 경우에는 적을 치면서 돌파하자는 배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독서금에 중독된 부대를 가지고 적과 맞다들게 됐으니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조성된 사태를 놓고 심중히 논의하였습니다. 격분한 일부 동무들은 소금을 사다 준 늙은이들을 당장 처단하자고 하였습니다. 적이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놈들의 개가 아니고서야 감히 독약을 친 소금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리치에 닿지 않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늙은이들이 적과 내통했고 그 소금이 독소금이라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면 서강마을에 내려갔던 유격대원들에게 넘겨주고 말지 왜 굳이 우리들한테까지 지고 들어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제 자식을 죽이려고 독소금을 가져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두 늙은이를 처단하자고 하는 동무들을 호되게 질책하였습니다. 아들들이 잘 싸우게 하자고 생사를 결단하고 무거운 소금짐을 지고 온 늙은이들을 따뜻이 대하지는 못할 망정 처단하자니 그게 무슨 망령된 소리인가. 동무들은 독약을 먹은 나머지 리성을 잃은 것 같다. 그 늙은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소금에 독약이 들어있는지를 몰랐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적들의 간계에 빠져들었다. 내 짐작으로는 독약의 효과가 절정에 이른 때에 반드시 적들이 쳐들어올 것 같다.
그러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전투 준비를 갖추고 시급히 제독 대책을 취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날이 밝으면 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으니 오늘이야말로 결사전을 벌여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 연대 동무들은 모두 맥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리 맥이 없더라도 적들이 달려들기 전에 이것을 떠나야 한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모두 안전한 수림지대까지 기어서라도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들의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하고 또 놈들의 지상부대가 포사격을 하면서 포위해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기본연대 동무들을 안전한 수림지대까지 기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령부 호위성원들과 기관청소대 동무들에게는 전투 준비를 단단히 하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 우리가 예견한 대로 적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는 적들과 이틀 동안이나 가열한 전투를 하였습니다. 기본 전투연대 사람들은 모두 안전한 곳에 데려다 눕혀놓고 얼마 안 되는 기관청소대 동무들과 사령부 호위병들이 달려드는 적들을 답새겨 물리쳤습니다. 그때 사령부 성원들이 정말 결사적으로 잘 싸웠습니다. 적들이 심신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독약을 쓴 것을 보면 우리를 전원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만 사로잡게 되면 세상에 대고 만주 땅에서의 공비 토벌전은 정결되었다고 광고했을 것입니다. 김일성 부대만 괴멸하면 유격대 토벌전은 끝난다고 적들이 떠들 때였습니다. 우리는 적들을 물리친 다음 연대들을 피신시킨 수림속에 들어가서 병원을 차려놓고 녹두도 다려 먹이고 호박도 삶아 먹이면서 한 주일가량 치료전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깨끗이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 소금 사건 때 내가 정말 진땀을 뽑았습니다. 소금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제일 혼이 난 것은 김복록이었습니다. 자기네 부자가 가져온 소금이 독소금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딱했겠습니까? 김복록과 그의 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어쩔 바를 몰라 하면서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들처럼 말도 변변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소금짐을 지고 왔던 두 노인에게 우리는 노인들을 조금 더 의심치 않을 뿐 아니라 성심성의로 도와준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을 거듭 말해줘 안심시킨 다음 서간도의 물정에 밝은 기밀에게 과업을 줘 그들을 데려가되 집으로 가지 말고 다른 안전한 고장에 모셔다 주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모략 작전이 실패한 데다가 도리어 숱한 죽음을 당한 적들이 악에 바쳐서 실패의 책임을 죄 없는 노인들에게 들씌워 무슨 행패질을 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격대원인 아들과 내통하여 숱한 소금을 유격대에 빼돌렸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놈들은 김복록의 아버지와 이웃집 노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기밀은 내가 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두 노인에게 먼저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해준 다음 가족들도 그리로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는 노인들이 지고왔던 소금에 독약이 들어가게 된 내막도 탐지해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노인의 아들놈이 나쁜 놈이었습니다. 지난 전쟁 시기 보건부문에 침투한 적의 고용 간첩들은 음식물 속에 독성 물질을 넣어 환자들의 생명을 해치는 잔인한 살인행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민들의 사기를 저상시키고 의료일꾼들 호상 간의 불신과 불화를 조장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해독행위이기도 하였습니다. 미제는 우리 인민을 멸살시키기 위하여 세균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혁명은 혁명을 공격하는 데서 언제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20세기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동방 것들이든 서방 것들이든 다 인간 도살의 능수들입니다. 그들은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기교와 능력을 부단히 연마해 가고 있습니다. 현대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몇백 명의 혁명가나 몇만 명의 혁명군대를 소멸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라 사회주의 나라 전체를 일시에 붕괴시켜버리기 위한 엄청난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책동에 항상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항일혁명 때 산에서 소금 고생을 얼마나 했던지 나는 해방 후 북부 국경지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소금 사정부터 물어보곤 하였습니다. 한 번은 후창에서 군 소비조합 부위원장으로 일하는 일꾼을 만나서 군내 인민들이 요구하는 상품 가운데서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고 물으니 소금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1947년 여름에 집무실에서 금강산에 가서 야영 생활을 하고 돌아온 창성지방 소년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소년도 창성 사람들이 소금 고생을 몹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업부문 일꾼들에게 과업을 줘 산간격지의 인민들에게 서금 공급을 충분히 하도록 대책을 세웠습니다. 양강도 지방은 북간도나 서간도와 마찬가지로 바다와 떨어져 있는 내륙 산간지대인 만큼 서금이 바를 수 있습니다. 전쟁 때 거산진에 가보니 자강도에도 서금이 아주 발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후퇴식이 어려운 정황이었지만 거산진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서금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일꾼들은 내륙지대 인민들이 서금이 떨어져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일상적으로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사슴 목장에서는 사슴들에게도 서금을 정상적으로 먹여주어야 합니다.